네, 경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엔화 환율에 대한 관심이 무척 높아졌는데요. 미주은행의 변정규 전문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변 전무님이 참 오래간만에 나오신 거 보면 그동안 환율이 큰 이슈는 안 됐다는 어떻게 돌이켜보면 그런 네. 방증이 될 것 같은데요. 엔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먼저 엔 상황이 어떤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엔화가 이제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고 요새 뉴스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엔화가 달러에 대해서도 가치가 떨어졌고요. 원화에 대비해서도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달러 엔 환율이 지금 이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140엔대까지 달러가. 예, 145 코앞까지 왔어요, 지금. 145엔, 달러당 145엔 코앞까지 와서 굉장히 많이 올랐죠, 지금. 예. 엔화 약세입니다. 또한 원화와 상대해서도요, 지금 엔 원 환율이 100엔당 지금 899.5엔까지 장중에 예. 한때 6월 초에 내려갔다가 지금은 약간 회복해서 912원대로 이렇게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원화 환율이 조금 지금 올랐거든요. 달러 강세로 인해서 그것 예. 때문에 지금 엔화가 조금 이제 원화 대비해서 올라온 상황이지만 아직도 엔화 약세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원하고 N은 뭐 1대 10, 뭐 10대 1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맞습니다. 이 10대 1이 깨지니까 정말 쌀 때 사두자 이런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어제 나온 뉴스 이 한일 통화 스와프가 8년 만에 재개가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예,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봤습니다. 특히나 이제 윈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요. 향후의 변동성 제어를 위해서 사실 스왑이라는 건 현재 지금 도움이 되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래에 향후에- 대비한 마이너스 통장이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업들도 사실 스왑 라인을 대출 라인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은 미래에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미래에 대비하지 않으면 현재의 바로 그 가치, 주가나 여러 채권이나 가격에 영향이 오기 때문에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희는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한일 통화 스왑은 매우 고무적이고요. 그리고 스왑 라인의 영향 또한 제한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돈을 갖다가 현재 미국계에서 많이 이제 펀드나 이런 것들을 굴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많이 투자를 하긴 하지만 그 투자 자금은요 일본에서 오는 것들도 많아요. 예. 왜 그러냐 하면은 돈을 갖다가 잉여 자금이 어디서 와야 되는지 봐야 되는데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 많은 금리들이 전부 다 해외 투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향후 주식이나 채권이나 환율에 있어서도 모두 긍정적인 역할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에 중단되기 전에 2015년인가요? 그때 최대 700억 달러까지 갔었는데 이번에 네. 100억 달러 규모예요. 예, 지금 이제 100억 달러 규모입니다. 한 얼마 안 되지만 사실 양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떠한 투자 양국 간의 규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향후에 더 늘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이런 스왑 라인을 개설해 놓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몇 년 단위로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는 상설 스왑 라인으로까지 이렇게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드립니다. 예, 그럼 하여튼 관계 개선해서 우리가 외환 방파제를 많이 쌓아놓는 것만큼 좀 바람직한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원화의 외환위기를- 변동성에 매우 예.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이렇게 환율이 이렇게 뛰게 되면은 이제 보통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이 나오죠. 일본 외환 당국 최고 책임자가 환율이 달러당 144엔을 넘기니까 구두 개입을 했는데 별 효과는 없었죠. 네, 아직까지 사실은 3일 동안 달러 엔 환율은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145엔, 달러당 145엔 코앞까지 이렇게 다다랐는데요. 실제로 145엔 위로 올라가면 지금 전고점에서 보듯이 145엔, 달러당 145엔에서 150엔 사이에서는 개입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 가능성이 있고요. 150엔 달러당 150엔을 넘어가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그렇죠. 생각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보통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환율을 볼 때마다 이거 단순히 경제 외환 수급에 의해서 결정된다기보다는 약간의 어떤 정치적인 고려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미국에서 이 부분은 용인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용인하는 상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가 발표가 됐었거든요. 미국에. 여기에서 오랫동안 일본도 우리나라와 대만, 독일과 같이 이제 관찰 대상국의 나라 이름을 이렇게 올렸었는데 일본만 쏙 빠졌어요.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는데 오히려 빠졌다는 게 이상해요. 예, 굉장히 이상한데요. 그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일본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를 고려하고요. 현재 이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사실은 그 양적 완화를 추진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채권을 많이 사주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여러 가지 일본이 미국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제외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일본 안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저물가 저성장 할 때 일본병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뭐 잃어버린 30년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 뭐 작고한 그 아베 총리가 이 아베노믹스로 바로 그걸 깨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이거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아베노믹스가 인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사실상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일본은 오랫동안 물가 상승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죠. 예, 노력을 했습니다. 현재 그 글로벌 상황에는 좀 반대죠. 예, 모든 그 국가들은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혈안인데요. 일본은 아직도 물가 상승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고 확실하게 고점을 확인하고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는 앞으로 금리 인상을 하겠다.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상 그 일본인들은 예전 아베노믹스 시작할 때는 크게 뭐 반감도 없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이거에 대해서 뭐 큰 생각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물가 상승이 이렇게 쉽게 이제 일어남으로 인해서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 소득 감소에 따라서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요. 그런 것 때문에 향후에 일본의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도 좀 읽을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워낙 뭐 저물가로 물가가 마이너스까지 가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물가가 지금 3, 4%대에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뭐 일단 용인을 하는데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만큼 또 인플레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예. 자, 엔저가 되니까 일본 정시로 이제 글로벌 자금이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특히 6월 들어서 특히 뭐 상반기 전체로 봐도 그렇고 외국인 자금 엄청나게 들어갔죠. 네, 많이 들어왔다고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를 보면은요, 일본에서 그 발표한 통계를 보면은 그 4월 달부터 시작해서 3개월간 지금까지 3개월 동안 외국인의 일본 주식 순매수 금액이요. 10조 엔에 조금 못 미치는 9.9조 엔입니다. 그럼 우리 돈으로 약 한 90조 원이 들어왔다는 예, 얘기죠. 거의 뭐 100억 가까운 돈이 지금 100조 가까운 돈이 지금 들어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니케이가 89년 이래 34년 만에 예, 이렇게 33,000 뭐 최고치를 경신하고 살짝 지금 밑에 내려와 있지만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그렇죠. 예, 지수 나오네요, 지금. 네. 일본의 그 주식은 사실 그 움직임이 상당히 둔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주식을 갖다가 매매하는 단위도 좀 높고요. 그리고 일본 개인들이 직접 주식을 매매하는 것보다 ETF나 아니면 펀드에 간접 투자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무겁게 여겨졌는데 저렇게 빨리 오래 올라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외국에서도 주시해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뭐 일본 증시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게 단순히 엔저만이 아니죠. 기업 실적도 상당히 견조하고 또 특히 상사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워런 버핏이 일본 상사주를 샀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뭐 GDP 성장률도 우리보다 연율로 따지면 더 높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물가도 3, 4%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뭔가 살아난다 이런 느낌이 있고 소비도 회복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긍정적인 기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세 가지 이유가 전부 다 외국인들이 일본의 주식 투자 여러 가지 투자를 갖다 늘리는 배경이에요. 배당금도 지금 사상 최고치로 지난번에 지급이 됐었고요. 뭐 3% 이상의 고물가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엔화도 뭐 과거에서 굉장히 싸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 매력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특히나 상사주 같은 경우에는 워렌 버핏이 투자 자금을 많이 늘려서 뉴스에 많이 올랐죠. 특히나 이제 워렌 버핏이 산 그 5대 상사주라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이제 5대 그 상사가 있는데 뭐 미쓰비시, 마루베니, 미쓰익, 스미토모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 기업들이 굉장히 대형주들입니다. 예, 대형주들인데 이렇게 자주 안 올랐는데요. 최근에 네. 보시면은 미쓰비시 같은 경우에는 뭐 67% 가까이 올랐어요. 그렇습니까? 예, 올해만 오. 60%대 사실은 그 예,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역시 워렌 버핏이 투자를 하면 같이 따라가야 되지 않나 이런 네.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반도체 전쟁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이 반도체를 부활하겠다 이런 의지가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미중 기술 패권 전쟁 속에서 일본이 반도체를 부활시키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미국도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대체하는 어떤 그 파트너로서 일본에 힘을 보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것을 이제 저희가 금융시장에서 보면은 일본의 반도체주가 급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뭐 아드벤테스트라고 일본의 대형 반도체주가 있는데요.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2배 이상 올해 올랐고요. 예. 특히나 뭐 도쿄 엘렉트론 이런 주식들도 거의 2배 가까이, 뭐 90% 가까이 이렇게 오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본의 반도체 부활은 일본과 미국이 같이 이렇게 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최근에 많이 언론에 예. 예, 비춰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공급망을 재편하면서 일본이 소부장이 강하니까 맞습니다. 일본도 그 축에 한 축에 반드시 놓겠다라는 그런 의지 표현 같아요. 네. 반면에 이제 한국으로서는 잘 이 상황을 면밀히 관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반도체 부활은 장기적으로 한국의 반도체 업체에는 위협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지금 주요 품목으로 육성을 해왔고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것을 만드는 뭐 품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갖다 모아서 만들지 않습니까? 예. 반도체는 이제 우리나라가 만드는 식으로 이렇게 협업을 하는 방식으로 가고요. 특히나 미국과 일본의 그 협력을 같이 하면서 중국과도 이렇게 공장 다변화나 이제 기술 인력의 저변 확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의 어떤 생산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서로 상호 보완하는 관계라면 괜찮지만은 이게 또 서로 그냥 경합 관계가 된다면 또 우리 입장에서도 상당히 경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죠.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재테크 쪽으로 좀 살펴볼까요? 엔저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엔테크에 대한 관심이 아주 지대해진 것 같습니다. 또 엔화 환전 규모라든지 뭐 엔화 예금 규모 아주 상당히 늘었다고 하는데 특히 또 여름 휴가철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 일본으로 또 가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엔화 관심 많아요. 네. 어떻습니까, 요즘? 글쎄요, 이제 엔화가 4월만 해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1,000원이었습니다. 예. 1,000원이었는데 100엔당 이제 1,000원이었는데 이게 900원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1,000원짜리 그 물건을 100엔짜리 물건을 예전에는 1,000원 주고 사야 예. 되는데 이제는 900원만 주면 그렇죠. 살 수 있는 거거든요. 100엔 샵에 가서 이제는 900원만 내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여행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금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 거주자 외화 예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이제 우리나라 정부의 이제 외환 보유고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민간의 외환 보유고는 이러한 거주자 외화 예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중은행들이 예. 갖고 있는 외화 자금인데요. 엔화 예금이 지금 5월 기준으로 4월 대비해서 약 9.3억 원, 9.3억 달러 예. 정도 이렇게 늘었습니다. 9.3억 달러. 굉장히 많이 늘은 수치거든요. 그렇기 우리 돈으로 거의 1조 원 정도 늘었어요. 예, 그 정도 많이 늘었고요. 지금 이제 총 이제 엔화 예금은 62.5억 달러입니다. 이것 또한 많이 늘었기 때문에 엔화 예금에 대한 수요가 지금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거죠. 한 가지 저희가 유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엔화 예금도 많이 늘고요. 엔화 환전도 많이 늘고요. 네. 엔화 ETF에 대한 투자도 많이 느는데 여기에 대한 장단점을 확실히 알고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엔화 예금 같은 경우에는 예. 이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뭐 마이너스 금리 있나? 예, 그렇기 때문에 환전과 크게 차이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를 잘 따지고 앞으로의 환율 추이를 잘 생각해서 투자할 것을 이렇게 말씀 추천드립니다. 엔화 ETF나 뭐 환전하는 거 그 장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엔화 ETF 같은 경우는 다른 ETF와 마찬가지로 이제 직접 주식을 사는 대신에 어떠한 그 펀드나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가지고 기업들이 예. 이제 금융기관들이 만들어서 상장해 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바스켓 형태로
지수 형태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팔고 사기가 매우 용이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그 매매가 용이하기 때문에 ETF는 좋은 것 같고요. 그렇지만 ETF를 매매할 때도 환전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나 ETF 뒤에 상품 뒤에 H자가 있으면 이것은 이제 해지라 그래서 환해지를 해준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엔화가 나중에 이제 반등을 해서 엔화 가치가 높아져도 거기에 대한 수익을 환차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엔화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좀 전망을 하시고 자기 개인에 맞는 상품을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엔화 가치가 높아진다. 이제 지금 이 많이 이렇게 엔화 가치가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반등을 한다 그러면 엔화 현찰을 들고 있든지 엔화 ETF를 갖고 했지 안 하는 ETF를 갖고 있든지 해야 이게 수익이 나는 거죠. 맞습니다. 결국 이제 하반기 엔화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 전망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 BOJ 일본은행의 통화 정책 방향 계속 이렇게 세계 유일의 완화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까지 이렇게 엔저가 유지되는 이유는요.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세계 그 글로벌 완화 기조와 그 세계 긴축 기조와 반대인 완화 기조를 갖고 가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계속해서 ETF 매수를 통해서요 유동성을 공급하고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지금의 엔저를 유발한 원인입니다. 그리고 YCC 정책이라고 하죠. 채권의 금리도 이렇게 묶어놓는 정책을 예. 아직까지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시한부 정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안에 공동성명을 개정하고 내년에는 통화정책에 전환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통화 정책의 전환이 있다는 얘기는 지금 같은 엔저에서는 벗어날 것이다라는 그렇게 예상으로 보면 되죠. 네, 현재 N1 환율의 그 900대는요 최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N1은 추가적인 하락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앞으로는 조금 오르는 900원대에서 거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이제 800원 앞에 팔자를 한번 보긴 했는데 네. 이 원엔 환율 이게 800원대로 다시 내려갈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과거 환율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그 통화 정책 방향을 봐도요. 이제 900원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달러 엔에 있어서 145엔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150 엔 이상으로 간다면 통화 정책의 변화가 조금은 빨라지지 않을까. 그렇죠. 일본은행이 YCC 정책을 갖다가 밴드를 확대하든가 기준금리를 조금 일찍 올리는 그러한 정책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간단히 요즘은 그 얘기가 쏙 들어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제 엔저가 이렇게 강해지면은 엔저가 이렇게 심화되면은 수출 경합 품목에서 우리나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보통 스테레오타입처럼 나왔는데 요즘엔 그런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것들이 단골 메뉴로 많이 나왔었죠. 사실은 이제 일본과 한국은 제조 강국으로서 해외에서 이제 제조 품목에 있어서 많은 그 경합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품목에서. 그렇지만 두 나라 다 이제 대기업들이 많은 구조를 갖고 있고요. 해외에서 경업을 할 때도 해외 공장에서 만들어서 이제는 그 나라에 공급하는 이런 시스템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측면으로 많이 발전이 됐어요. 우리나라 기업이나 일본 기업들이나 그렇죠. 다국적 기업화됐기 때문에 지금은 환율의 영향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해외에서 달러로 거래하니까 뭐 환율 영향 별로 없겠죠. 자, 지금까지 미주은행 변정규 전무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